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책으로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장의 과실, 결과가 모두에게 기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끝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의 경제성장 전략 안건 보고인데요. 보고 내용은 여러분 자리에 비치된 자료 그리고 전면에 위치한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윤철 장관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경제 상황 평가 및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마스터 플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현 경제 상황 평가 및 전망입니다.
지난해 계엄으로 무너졌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성장, 그리고 수출 7천억 불 달성, 코스피, 그리고 고용 등에 있어서 회복세로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26년은 수출 호조, 내수 회복세 강화로 경제 성장률은 2%, 소비자 물가는 2.1%, 고용률은 68%로 성장세 등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순자산 격차의 확대,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대도약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실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광복 100주년 2045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어젠더를 설정하고 이 국가 어젠더를 실행하기 위한 금년도 어젠더를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담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 전략의 기본 방향입니다. 양극화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총수요 관리를 통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1번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전략 산업, 초핵심 경제 구현, 생산적 금융 등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켜서 초혁신 인류 국가를 이루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성장하지만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또 나눠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중장년층, 여성 등의 일자리를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촘촘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 구조 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국부 창출 실행 등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도약 기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금년도 경제 성장 전략을 4대 분야, 15대 과제, 50대 세부 과제로 이렇게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거시경제의 적극 관리입니다. 재정, 공공, 민간 투자, 그리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서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2%대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있어서는 서민들 생활 물가와 관련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생계비 경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의 리스크도 촘촘하게 관리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입니다. 금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3% 잠재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그리고 석유, 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대전환, 그리고 그린 전환, 초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임무와 도전형 R&D 추진, 그리고 디지털 자산 혁신 등을 통해서 초혁신 경제에 있어서도 선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소극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국익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MRO 클러스터, SMR 클러스터 등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익이 수혜기업의 이익이 산업 생태계로 환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촉진 세제 등 경제 안보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가교원 거점 국립대에서 AI 대학 신설 등 국내 인재를 양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적극 대응하며 외국 인력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촉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서 30조 원을 지원하고 특히 주식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화하도록 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입니다. 먼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위해서 아리백 산단 조성 본격 착수,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방 산업 인프라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재정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역이 우대를 받는 그런 정책을 더 확대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반값 휴가 지원, 지역사랑 휴가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의 투자,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회와 가시를 모든 국민들이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생,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홍보, 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 생활형 R&D를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며 창업, 성장, 회수 단계별 4종 세제 지원 등 벤처 창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ITC 지급 요건, 기준 적정성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전 설비 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 양극화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K푸드, 뷰티 등 K컬처를 육성하고 3천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초핵심 성장 그리고 양극화 해소,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대도약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 규제를 해소해서 기업이 성장에 가장 중심적인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국부 창출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조기 재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세제, 조달, 공공기관 등의 구조 혁신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초속 11.2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한 속도가 이 속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속도로는 잠재 성장률 하락, 그리고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 성장의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력을 돌파하는 전방위적인 정책 속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윤철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 들으신 안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총 2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잠재 성장률 반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한국의 존재감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부수 규모는 전 세계 3위, 그리고 스타트업 참여는 1위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혁신상 역시 역대 347개 중에 약 206개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기업 중 중소벤처 비중이 72%에 달할 만큼 우리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체감하고 왔습니다. 저희 파블로 항공은 사실 AI와 드론을 결합해서 국민의 안전과 즐거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K방산에서 드론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것이 잠재 성장률 제고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 드론 기업은 약 6,000개 이상이지만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거치면서 드론이 전장의 보조 장비가 아니라 전투의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물자로 급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모성 드론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 많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기술 생산 체계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위험 고난도 드론 기술 특성상 충분한 비행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TRL 6단계, 그러니까 TRL이라는 건 기술 성숙도인데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6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은 데스밸리가 찾아옵니다. 양산 전환까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공백 구간이 존재하는 순간 혁신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핵심 기술들이 많이 사라지고 인력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방시한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환경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부품 제품 승인이나 제도 신설 간소화, 표준화된 시험 평가 트랙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국방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드론의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장비나 재사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물자 소모성까지 포함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드론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이 이상이면 장비고 300만 원이 이하이면 물자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 분류가 산업의 속도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운영 방침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의 분류 승인, 체계 정비와 규제 혁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단기 처방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유니콘의 출현과 도약을 위해서는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군과 연계된 시범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성능이 검증이 되면 초기 물량을 군에서 선구매해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레퍼런스와 매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납품 실적은 곧바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글로벌에서는 너희 국내에서 매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관계부처 여러분, 드론 단순히 신사업이 아니라 방산 수출, 제조 고도화, 데이터 기반 기술 축적,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규제 분류 체계 즉시 개선과 실증 승인 초도 구매 연결, 수출형 트랙 구축이 함께 작용한다면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잠재 성장을 반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뭐 진행하세요. 누가? 네, 다음 분 그럼. 네, 아까 리벨리온 대표이사님이시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히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입니다. 누구보다 결연하게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엔비디아 GPU 26만 대가 들어온다는 국가적인 경사에서 저희들과 저희들 투자자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6만 대가 들어오는 그 태풍을 맞이하는 선원의 심정으로, 결연한 심정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느냐 죽느냐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외 실증 사례들을 보면 잠재 성장률뿐만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제품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그록이라는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작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7,5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갔다 오신 UAE는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의 작년 한 해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실증, 특히 작년에 추경으로 도와주셨는데 리벨리언은 매출 인식이 국가에서 도와주신 게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무래도 해외가 미국, 중국은 더 큰 규모고 이런 인프라 투자인 반면 저희는 단발적인 실증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들어오는 GPU 26만 대의 불과 10분의 1의 예산이라도 저희 AI 반도체가 실증과 대규모 실증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좀 쓰일 수 있으면 저희가 진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이 정부 관계자분들께 저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리벨리온은 정말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건 불과 10%,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불과 5년 만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실을 맺어서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대규모 실증에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연관성이 높은 부처가 산업부예요?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부는 당연히 말씀드릴 콕콕 찍어주세요. 예, 사실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무 잘 산업부는 당연히 반도체니까 주무부처라서 그런데 근데 너무 지금 민간 쪽에서 와주셔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제 보이스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세요. 대표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리벨리언 같은 회사 참 귀한 회사입니다. 엔디비아가 26만 장 할 때 아마 리벨리언 같은 회사들은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회사를 안 써주고 왜 엔디비아 이런 게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1조 정도의 실증이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벨리온 같은 회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자칫하면은 죽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저 결연한 마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기부 장관님, 우리 중기부 저희 해서 꼭 살려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언자. 네, 저 끝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AP 위성과 컨택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국방 우주 쪽에 이제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성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16개 지상국을 구축해서 글로벌 위성 커스터머들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신해서 데이터 수신 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이라는 어떤 그 취지에 맞게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내셔널 파워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주 산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우주 시장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결국엔 이제 글로벌 무대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화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제적인 어떤 우주 협력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작년에 제가 경제지의 기고문도 썼지만 우주산업, 국방 우주산업이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결고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결 커넥티비티라는 말은 사실 아직까지 우주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게 좀 많이 어찌 보면 조금은 소외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부의 우산이 어떤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조금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면 사실 훨씬 큰 그 마중물을 통해서 훨씬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주 분야나 국방 우주 분야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R&D 예산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나 미국 쪽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미국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많긴 하지만 R&D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그렇듯이 우주 쪽도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우주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마중물을 놓고 예서 뭐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는 4년 투자, 4년 회수의 기간에 어떤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국가 R&D 입장에서도 성실 실패냐, 또 아니면 뭐 되도록 못해서 실패했냐 이런 걸 보긴 하겠지만 조금 정부가 그 투자를 통한 조금 기다림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만 조금 정부에서 고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우주 인력들의 그 스마트함이 전 세계에서 조금 더 날개를 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언자, 네, 저 앞에 계신, 네. LS 전선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실용 외교의 성과로 인하여 에너지 산업계는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K에너지 고속도로의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경제 산업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시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에너지 고속도로의 수출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를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확대 적용하여 글로벌 랜드마크 사업화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에너지를 매개로 타국과의 공고한 협력을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 산업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산업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한국전력공사를 필두로 해적 케이블, 변압기 등 유수의 민간 기업들이 한국 전력의 영토를 확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본 수출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전후방 밸류체인을 더욱 고도화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 외교를 주도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정부의 정책적인 성과이자 큰 산업적인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S 전선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출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국내 그 송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국내 송전망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 사업 계획을 기후에너지부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업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렬에 계신 기업인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의 대표 김영태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잘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임과 그리고 IT 그리고 AI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께서 그 대통령께서 게임은 문화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지금 게임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지원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의 80%가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로 게임이 나가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 게임은 중국 게임입니다. 지금 중국은 게임 산업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에 150명 정도를 한 게임에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은 한 게임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인력을 들여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퀄리티나 양에 대해서 저희가 적대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AI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AI에 능통해서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겨우 중국과 미국 그런 대규모의 이제 사람들을 투입하는 산업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AI를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AI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GPT 유료 결제율이 다운로드 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미국에 비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새로운 세대들은 AI에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AI가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AI를 학습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경력이 되어서 곧바로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AI로 구글과 싸운다 아니면 아마존과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용한 API를 이용한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하느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도 그 거의 은퇴에 가까운 분들도 AI를 접하면은 경쟁력은 젊은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두가 네이티브 AI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 저희한테는 사람이 재산인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각 부처에서는 뭐 이게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할 게 있으면 하고 넘어가시죠? 혹시 있으면. 네, 그 게임 업계의 AI 지원은 너무 중요한 과제고요. 특히 또 대형 게임사들은 독자적으로 AI 기술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중소 게임사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많이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신규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처럼 중소 게임사들은 오히려 AI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또 별도 편성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AI를 쓰는 것은 보통 구글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스버스나 픽스필드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그런 플랫폼들은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좀 더 대중적으로 올인원으로 여러 AI를 쓸 수 있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체부 장관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 대통령님 계신 이 줄에 계신 회장님들도 지금 세 분 다 손을 들어서 제가 임의로 요 앞에 계신 CJ 올리브영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경제연합회 회장님 말씀을 듣고 삼양식품 부회장님의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리브영 대표이사 이선정입니다. 오늘 저는 올리브영 대표라기보다는 올리브영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브랜드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브영은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미션 하에서 헬스 앤 뷰티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특히 그 사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K-뷰티는 이제 단순히 그 일시적인 인기나 트렌드를 넘어서 국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금 대표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K-뷰티 성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대형 코스메틱 사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K-뷰티가 가진 경쟁력 있는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 브랜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중소 브랜드들이 이제 올리브영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를 청취하고 있는데
뭐 수출 인증이나 마케팅, 판로 개척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거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들은 민간 협업하에서 혁신적이면서도 단일 과제 해결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도 K뷰티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만큼 저희 올리브영도 정부와 좀 밀착 협업해서 K뷰티의 우수성을 글로벌에도 널리 알리고 정부와도 밀착 협업해서 K뷰티 산업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외 공간들을 그 문화와 그 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들자 좀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각 좀 외교부하고 각 부처에다 지시를 내놓은 상태인데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예를 들어 식약처나 중기부나 코트라에서도 K뷰티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원스톱으로 좀 하나의 방식으로 좀 통합적인 관리가 지원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할 텐데 그 컨텐츠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뭐 시스템이야 우리가 만들어갈 건데 통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주면 실제 주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유진 회장님도 그런데 좀 그 기업인들 단체 이런 데서 좀 의견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우리 정부하고 좀 협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중기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제 뷰티 쪽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총리께서도 한번 K뷰티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하고 공장도 방문하고 이제 안을 마련했는데요. 지난번 중국에 가서 이제 저희가 그 뷰티하고 여사님도 참석하시고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은 전시회 참여였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현장에서 직접 그 중국인 인플루언서들 와서 라이브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팝업 스토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현장에서 팔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보고 또 라이브도 가능하고 QR을 찍으면 한국에 있는 상품 페이지를 열어서 물건을 사는 형태가 되니까 역직구도 되고 수출도 되고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현장에 오는 중국 분들도 그 관심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 세계에 있는 문화원에 아주 작은 그런 형태의 뷰티 팝업 스토어를 열면 작은 경험들이 훨씬 좋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직접 발라봐야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직접 있어야 해서 그런 구조들을 해서 아주 크고 작은 전시회, 그러니까 이 팝업 스토어 형태들을 좀 계속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고요. 아까 방산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방위산업청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구매제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체계종합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인증을 좀 만들고 아예 그 풀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물건이라면 쓸 수 있다라는 그 인증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좀 간소화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가고 정부 이제 저희가 데이터 보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좀 반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숫자를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70억 주면서 너무 놀라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들의 수준이랑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매출 1,000억이라는 기업이 과연 정말 큰 기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 이런 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중국 갔을 때 옆에 있던 그 공신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중국도 지금 1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기준을 다 이제는 100인 이하라 해서 중소기업이라 보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지금 1,800억이라는 매출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보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100인으로 봤던 기준을 토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다시 봐야 할지.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이 숫자, 지원금에 대한 숫자의 단위들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한 세 부류를 나눠서 사실은 저는 대통령 일정과 다르게 또 그 진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게 애로사항이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케팅,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인증가해로.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리브영 같은 데가 중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올리브영은 중국에는 진출을 아직 안 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대신에 이제 무신사가 와가지고 저희 묵었던 호텔 건너편에 무신사가 와 있어서 한번 제가 가봤는데 이 유통 플랫폼 하나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겠다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게 코트라하고 같이 한 4천억 불 정도 상담을 즉석에서 수출 계약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했을 때 뭐 이게 워낙 저희가 큰 규모는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일 규모는 최대의 성과 수출 계약 성과를 했었는데 그때 공통의 애로사항이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는 매년 지금 뭐 독일이나 일본 정도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가까운 데를 놔두고 멀리 갈 필요 없겠다는 컨셉에서 저희는 지금 중국 시장을 특히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뭐 화장품 포함해서 같이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요. 보니까 거기에 코트라가 19개 정도 무역관이 곳곳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전체를 소집을 해서 한번 전체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재해 있고 나눠져 있다,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중기부도 같이 하고 할 텐데 해서 한번 해 나갈 텐데 저희는 오히려 올리브영 같은 데가 좀 위축되지 마시고 좀 시장이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 지금 중국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가주셔서 같이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시작이겠죠. 전에 과거에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인정해주고 약간 부진했었다. 이제 다시 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기부 장관이 그 인증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동에 수출을 하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그 중국 같은데 화장품 수출하려면은 완바이오 안으로 뭐 립스틱이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완바이오 안으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 전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같은 립스틱이면 하나로 허가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인증 금액이 의외로 또 비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초기에 진출할 때는 바우처 같은 거를 좀 지원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대기업은 혼자서 대표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선열 씨 얘기 들으니까 너무 죄인같이 느끼고 너무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기업이 사실 큰 기업들이랑 다 회원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꼭 정부에다가 그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마 큰 기업에 가시면 그냥 빠꾸만 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기업을 통해서 찾아온다면 우리가 좀 뭐 좋은 기회나 이런 그 대의를 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책임지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대기업이 저희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SK가 한 200억 이상을 해주셔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적어도 민간 기업보다 많이 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 성장이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잠재 성장을 키울 때는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 컬처를 활용한 관광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로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 컬처는 콘텐츠는 훌륭한데 관광으로 연결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스페인 빌바오는 인구 35만의 중소도시지만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4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노움구장, 에스콘 필드가 하나가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호텔, 온천, 양조장, 공원까지 갖춘 복합 랜드마크입니다. 작년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4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는 1,700만 명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K-팝의 본고장인데도 전문 공연장이 15,000석 규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데가. BTS가 해외에 공연을 하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모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움구장도 17,000석 규모의 고척 구장이 유일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금년에 야구 세계 대회를 하는데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규모가 큰 노움구장을 여러 개 만든다면 WC 같은 세계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한 복합시설을 갖춘 노움구장과 대형 공연장을 잘 조성해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에펠타워이 있고 일본에는 도쿄타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강국입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요? 에펠타워 짓는데 2년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도쿄타워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과 창의력으로 멋진 랜드마크를 건설하면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고향 안동에다 하나 하시죠. 네. 기후부 장관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LS 전선에서 이제 그리드 전선 해외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장은 이제 얘기하면 알만한 지멘스나 지이나 히타치 이런 데가 주력으로 쥐고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많이 쌓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서해안에 이제 HVDC 사업을 2030년까지 이제 새롭게 까는 일들을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전력이 중심이 돼서 석탄 발전소 수출을 팀 코리아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대고요. 한전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석탄 주기기는 두산이 하고요. 현대건설이 석탄 발전소를 짓는 거를 패키지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 에너지 영역은 사실은 정부 사이드랑 협력해서 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한전이 석탄 발전 수출이 아니라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그리드 관련한 산업하고 전선하고 이런 걸 다 패키지로 해서 이 기업 대 기업 수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가 소위 MOU를 맺고 거기에 한전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소위 이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경험을 쌓고 해외로 수출하는 이 모델도 이 에너지 대전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채우 장관입니다. 방금 유 회장님 말씀하신 그 공연장 문제는 정말 관광과도 직결되고요. 저희 나라가 K-팝의 성지인데 변별한 공연장이 없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사실 못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돔구장 있어야 하고 5만 석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자금 조달 부분에서 제가 고민이 컸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 대기업과도 같이 좀 논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좀 더 멋진 돔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협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재정으로 다 하려니까 지금 너무 부담이 커서
재정 부분에서는 후순위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류진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님도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양식품 김정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 삼양식품은 K푸드 선도기업으로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매출 2조 3천억, 수출 비중 81%를 기록했고 식품업계 최초로 9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푸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농식품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리스크를 조기에 정리해 주시고 중농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출이 확대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현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K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있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제도 차이로 상표권 등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있고 특히 중소식품기업에게는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할랄 인증하고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코트라, 특허청, 그다음 제외 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기업들은 해외 진출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는 점점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해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기업 혼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삼양식품도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지금 분쟁 중입니다. 분쟁 발생 시 제외공간이나 관계부처가 현지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신다면 해외에서 권리 보호 실효성을 한층 높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확보된 상품권이 해외에서도 실제 권리로 이어지는 환경이 마련되면 K푸드 산업 전반이 글로벌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수립한 2030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저희 삼양식품을 비롯한 K푸드 기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물론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시장을 이미 개척하고 그 자체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냥 새로운 영역으로는 역시 K푸드하고 K뷰티가 아주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선호 감정 이게 아주 급속도로 커지는 지역들이 있던데 그게 내가 보기엔 아랍 쪽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집트나 이런 데 국민들이 한국 사람 또는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가 정말로 높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식품이나 아니면 이 뷰티 이쪽은 접근이 쉽잖아요. 차를 사거나 뭐 이런 건 어렵고 반도체는 너무 먼 얘기고 한데 근데 이게 개별 기업들이 현지 시장 개척하는데 우리 정부가 뭘 해주면 좋을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필요로 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지금 외교부에 계속 그 얘기를 막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제외 공간을 기업과 문화 진출의 교두보로 완전 재편한다. 뭐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또 기관, 민간 기관들, 공공기관들, 뭐 정부기관들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 막 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을 하도록 하고 좀 그렇게 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뭘 구체적으로 뭐 안 그래도 그저 우리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하나 쪽지 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놨는데
하다못해 영화라도 영화 상영 주간이라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우리 공관들은 다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부 다 똑같은 한국 영화를 튼다. 뭐 또는 뭐 거기다 그 삼양식품 라면 시식회 뭐 이런 거 한번 하든지. 근데 그런 기회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별 기업이 그걸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획들을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관계부처인 농림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하긴 또 어려울 테고 결국은 이제 상공회의소든 뭐 환경협의든 이런 데서 좀 나서줘야죠. 예, 그것도 분야별로 좀 나서가지고 또 지역별로도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은 어떤 기업들 어떤 영역의 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을 이 기업 현장에서 좀 많이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뭐 우리는 잘할 뭐 용기는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공직자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좀 각 부처가 그럴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하라고 시키는데 뭐 하긴 하겠는데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필요성은 결국은 현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문체부 장관님. 네, 문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 그 작년에 우리 만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거기에 라이프 분과가 있고요. 거기에 삼양식품 포함해서 K푸드, K뷰티, K패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더 활발하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K푸드 관련해서 저 농림식품부 장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K푸드 정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는 제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총리님한테도 우리 전략산업으로 A, B, C, D, E까지만 이야기하셨는데 F 이야기해 주세요. 푸드 넣어주세요. 제가 그런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삼양 부회장님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면서 여러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그 대통령님 말씀 주셔서 하려는 게 거점 제외 공간을 30곳 지정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아마 제외 공간들에 다 공문이 갔고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 공간에서 지금 말하자면 그 위조 상품 같은 것들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들을 공조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초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통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주요 기업들이나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사실 제외 공간이 협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제외 공간 중심으로 그 원팀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 중기중앙회장님이 그 할랄 인정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할랄 인증이 돈도 많이 들고 매우 복잡합니다. 절차가 나라마다 다 달라서요. 저희들이 이 할랄 인정을 그 나라하고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인정 절차를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면 그 나라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외교부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 외교부 안 왔어요? 제일 중요한 데가 오늘 빠져요. 네. 외교부 장관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다음 지금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시간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10분이 오바됐는데 마지막으로 2열에서 지금 손을 드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K푸드 또 K뷰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K소비재 기업들의 AI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달파 대표 김도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와 같은 AI 스타트업, 청년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먼저 제 발언의 어떤 배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제 창업 이래 3년간 저희는 약 300여 개의 기업에 AI를 도입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생생하게 현재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기반에는 기업들이 먼저 AI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한 진짜 현실은 아직 대부분의 기업이 챗GPT를 써봤다 정도에 불과하지 정말 그들의 업무 방식이 바뀌었냐 아니면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갔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업무는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챗 GPT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버티컬한 AI 적응, AI 어덥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든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AI라는 것이 결국 기술이다 보니까
초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업들은 당장 이번 달의 성과, 다음 달의 성과를 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AI를 도입하는 등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더 훨씬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그것들이 1년 뒤, 3년 뒤에 복리 효과로 다가오고 그것이 결국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모형이거나 선정의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형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선도 기업에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수천 개의 선도 기업이 AI를 잘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백만 사업체가 훨씬 더 빠르게 AI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예컨대 AI 도입에 대한 사전적 지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어떤지 건의드려 봅니다. 예컨대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시킨 기술들에게 그 AI 도입 성과에 따라서 세액공제나 또는 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된다면 기업들이 훨씬 더 과감하게 미래 기술인 AI에 투자하고 또 생산성이 올라가서 결국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좀 마쳐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말씀하시겠다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죠. 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쉽게 뵙기 힘든 분들이랑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음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투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방 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청년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주십시오. 가장 먼저 첫 번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가의 성장은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에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성장의 마중물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 저는 지방 청년의 입장으로서 수도권에선 양질의 교육,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 속 지방 인재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양질의 자료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양질의 자료와 양질의 정보는 높은 가격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지방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방 인재 창업 관련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에는 창업관이 많지 않기도 하고 창업 지원을 받을 센터가 매우 부족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안드릴 내용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을 청년들에게 어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기초 체력인 청년들의 자본이 현재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의 잠재 경제 성장률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서 청년들이 투자하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보통 지수를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인 테마주나 급등주에 올라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지수 투자, 장기 투자 시 충분한 매력도를 미국 시장 대비 보여준다면 정부에서 세제 혜택 혹은 장기 투자 시 분리과세와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어준다면 분명 청년들도 미국 시장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안드릴 것은 국가 전략 육성 산업 투자 시 투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 주십시오. 국가 전략 육성 산업이 청년들이 투자하게 된다면 그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청년들의 묵돈 마련 그리고 청년들이 소비 이는 곧 국가 기초 체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 분 더 손 드셔서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두 번째 주제 관련해서 그래요? 토론하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주제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에 대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자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산재 감축과 재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안전보건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산재 사고 사망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하청 노동자, 고령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에게 다발하고 있는 안전보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 통계는 이러한 안전보건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산재 감축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취약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정부의 제재와 감독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신 거죠.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산재 예방 감독 전략의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능력을 지니고도 변화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과 지도 감독을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타겟팅해야 됩니다. 사실 과거 우리 정부가 수많은 지원 정책과 지도 감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이 타겟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서는 산재 다발 지역 및 업종, 공정, 작업 유형, 인적 취약성 등에 대한 목적 지향적이고 면밀한 통계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 나아가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속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 통계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덧붙여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격리사원도 없고 총무사원도 없고 일도 하시고 서류도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 많죠. 결국 지원제도를 구축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주의와 산재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분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장관님이 지금 이 말씀에 피드백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직을 건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같이 이 산업 안전에서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는 데가 있고, 엄벌주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결국 50억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의 산재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산재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대체로 그러한데 우리 경제는 성장하는데 산재가 줄지 못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산업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화성시를 다녀왔는데요. 화성시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방금 유성규 노무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고위험 사업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들에게 맞는 처방을 해 나가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병행함으로써 그동안 뭐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맛있게 하고 채찍도 아프게 해가지고 산재 줄여서 저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맛없는 당근에 안 아픈 채찍이었다. 지금 훌륭한 지적 같습니다. 네. 오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예.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손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셔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일단 죄송한데 저 제일 뒤에 3열에 계신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이시죠? 예. 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이 790만 명인데 매년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급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소외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길거리 노점상까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처리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의 온기가 지역과 골목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국수집을 찾았는데 점심시간에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상황을 봤습니다. 만약 이 식당의 사장님께서 연초 수요 예측 데이터가 있었다면 매출도 올리고 손님도 헛걸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과 AI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세우고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데이터 청구권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내 가게에서 나온 결제 데이터만큼은 사장님이 직접 받아서 단골 관리와 마케팅에 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이익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 데이터를 가공해 수익을 낸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데이터 생산자인 소상공인에게 배당 형태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쿠팡 사태 같은 정보 유출 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둘째, 민관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만들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에 개방하면 파격적인 혜택, 예를 들면 데이터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누구나 우리 동네 상권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화폐 앱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앱을 공공 플랫폼으로 키워주십시오. 결제뿐 아니라 예약, 오더 기능을 넣어 노쇼와 먹튀를 예방하고 날씨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해 사장님들께 AI 경영 비서 역할을 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또한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들도 변화 앞에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병원연 새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순서대로 저 화신 대표이사님 말씀 듣고 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북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서진입니다. 아마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그 중견기업이고 그 제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 소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요즘 같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입사 3년 내 이직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의 인원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이직 관리도 힘들지만 채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다 보니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지방에 거점을 두고 오랫동안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자꾸 세금 쓰자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그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접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보면 어떨까. 회사에 지원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크고 또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소지를 검색을 한다든지 코드를 주면 그건 금방 확인이 될 테니까 지방의 중소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층도 좋고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발굴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좀 청년들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소나마 지방에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적은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고용 지원을 할 때 지금 회사를 지원해서 근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체감도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훨씬 간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 관리를 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기재부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이거 노동부에서 하는 것 중에 재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인데, 채용 장려금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은 지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중견기업 지역에는 중견기업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국감때 논의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측에 세제 지원을 하거나 회사에 고용하는 측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개별적 요소에 따라 지원은 정부에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효용성도 높고. 그거는 전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 균형 성장하고 양극화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람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1월 2일 날 이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도약의 미래를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지금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대중소기업 실상에 대해서 한국은행 통계 2024년 걸 보면 이 중소기업은 99.9%고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대기업이 0.1%인데 매출액은 중소상공인이 39%고 대기업이 62%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영업이익은 99.9%의 중소기업이 26%를 가져가고 0.1%의 대기업이 74%를 가져갑니다. 이건 통계일 뿐이지 제가 어떻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말로 정부, 국회, 경제계가 합심해서 대중소기업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좀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입점 기업에 부과하는 그 수수료가 45%, 그러니까 절반이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이제 수수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입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요. 판매 촉진비, 무슨 비 뭐 해가지고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근데 매출 규모로 보고 뭘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거기 입점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깎는다, 너무 그렇다, 뭐 이런 부분들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던 중소기업한테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건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저는 산업부에 있는 코트라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전폭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길을 열어주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하고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우리 중기부 장관님도 뷰티, 푸드에 대해서 같이 중앙회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보면 프랑스 식당, 무슨 식당에는 중식당에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 식당에는 줄을 섭니다. 저도 맨하탄 32가에서 순두부집에 줄을 섰다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차례가 나가지고 그 옆집 짜장면집,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지원을 하면은 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까 R&D 푸드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난 그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식당도 음식을 잘 만들면 손님이 매 터지거든요. 그런 R&D 푸드의 푸드를 R&D로 그런 그 식당들한테도 한번 제공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 속속들이 정책이 스며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협 회장 와 계시는데 그 한경협하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옛날 같이 더 적극적으로 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마지막에 이제 협회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숙박시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AI 기반의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종합숙박솔루션 기업 더유시계 대표이사 신현욱입니다. 6년 전 청년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은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덕분에 올해 연매출액 3,500억을 목표로 할 정도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갖고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미래는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천여 개의 관광호텔이 아니라 전국에 2만 7천 개가 넘게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숙박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관광 숙박업과 달리 지역관광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숙박업은 외국인 고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숙박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30년 전에 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 사업조차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관광 인프라를 혁신하는 일반 숙박업에도 관광 숙박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소의 예산으로 지역관광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림입니다. 저희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9,000여 명의 그 조합원이 각자 저기를 해서 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예방 교육과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서 돌봄과 의료를 서비스를 750여 명의 직원과 함께 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는 사회연대 경제에 관련한 짧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방식 다시 묻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 규모의 숫자는 커졌지만 그 성과가 모두에게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소득과 자산, 지역과 사회 서비스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며 돌봄, 의료, 주거, 환경 등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위기 앞에서 사회연대 경제는 이미 지역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 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복지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재정 절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도 비용은 조직이 부담하고 또 그 성과는 사회 전체 이익으로 기속되어도 해당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제한적입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양극화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를 투자 가능한 가치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은 세제 혜택, 성과 기반 보조금, 사회연대 경제 전용 금융 구축과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 사회적 가치와 장기적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 연대 경제 기업들이 성장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용 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그 인내 자본과 성과 연계 투자, 또 정책 금융, 또 민간 금융 연결을 성장 인프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에는 실험과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성장기에는 전용금융과 판로 연계, 또 규모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도약기에는 공공조달, 또 민간협력, 지역 기반 앵커 조직 역할을 통해 사회 전체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 전략 속에 사회연대 경제가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련 부처의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마지막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올해 경제에게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넓히고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력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김민석 총리님이 오셔서 13개 그룹 협력사 500여 기업이 함께했는데 올해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더욱 늘리려고 합니다. 또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취업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도 적극 개최하겠습니다. 노동부와 주요 그룹 최고 인사 책임자 모임을 정례화해서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폭넓게 찾겠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기 말씀하실 게 있나 본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쉬었음 청년 문제와 관계돼서 정부의 대책을 부탁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쉬었음 청년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지금 더 불거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청년들의 어려움이 코로나19에서 노동시장 경직이 나타나고 나서 그 상황에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고 최근에는 AI 때문에 또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년연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청년 고용 문제는 계속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반드시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될 것입니다. 니트 청년 문제에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니트 청년들이 지내는 시간은 그 시간이 그 청년들을 스스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뺏게 됩니다. 그래서 니트 청년에 대한 대응은 훨씬 더 조기 개입으로 빠르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니트 청년들 연구를 해보면 전통적인 취약층도 있습니다. 장애 청년이나 경계선지능 청년이나 저학력 저기술 청년, 빈곤 청년 이런 전통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새롭게 산업의 구조 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니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해법으로는 니트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법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와 같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합쳐서 통합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면 고등학교에서부터 니트 청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하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면 다부처를 같이 모아서 같이 연결된 정책을 펴자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쉬었음 청년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좀 다부처적인 상식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지역 불균형의 문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청년 정책이 훨씬 더 뛰어나고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 정책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청년 고용 서비스도 고용 서비스 안에 있는 워커들의 처우도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서비스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다 균질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일자리 확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저희가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일경험들도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굴들이 더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그리고 그 결혼할 수 있는 시기 30대까지 그런 로드맵이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이직하는 청년들 이런 방식으로 로드맵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AI에 대한 충격이 지금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 청년들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청년들한테 좌절을 더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지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 과제 중에는 지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한 말씀 하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5대 대도약 대전환의 첫 번째로 지방주도 성장을 올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그동안 쭉 함께 논의해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 집약되어 있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 있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그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데, 근데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게 이전 기업에 비해서는 약간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지키고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그런 차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책 속에도 보면은 세제 지원이 지방 이전 기업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좀 재정경제부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지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과제고, 제가 이 회의 오기 전에 전남 광주 국회의원님, 또 전남지사 광주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왔는데, 해당 지역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왜 지원 안 해주고 자꾸 옮기는 것만 해주냐. 그러면 서울 갔다 오면 더 낫냐.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자료는 공개된 자료죠. 네, 오늘 이거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 아무 때나 좀 뒤쳐서 찾아볼 수 있게 네. 여기에 대한 또 코멘트도 좀 붙이고 의견도 좀 낼 수 있게 어디에다 좀 공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자료 공개 사이트가 있긴 있을 텐데. 네, 기재부 홈페이지 각 부처 연계해가지고. 네, 이걸 좀 쉽게 대한민국의 구체적 경제 발전 전략은 뭐냐, 성장 전략이 뭐냐, 이거를 좀 찾아볼 수 있게. 네. 이거 자세히 좀 파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90분 넘게 토론을 해봤는데 답답한 현실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 또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것인데, 역시 우리가 맞닥뜨려서 노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언제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좋아지는 부분은 또 좋아지지만 또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빠지는 영역도 있어서 소위 K 성장이래나 이래서 이 성장도 극히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극도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포기할 부분은 또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또 새로운 영역도 발굴하고 또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집중하되 또 탈락하거나 또는 배제될 위기에 처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또 충분히 보완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 각 부처에서 잘 챙겨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